패션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완전 HBM과 네. 패키징이 패션처럼 네. 된 거잖아요. HBM 네. 그 다음 패션은 뭐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뭘까요? 그러게요. 네. 수면 전력 공급이 되려나? 수면 전력 공급이 되려나? 수면 전력 공급이 되려나? HBM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반도체 기술 단 하나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2배나 올랐고 삼성전자의 거대한 아성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시장은 GPU의 엔비디아 그리고 그 뿌리를 받쳐주는 SK하이닉스의 HBM이 이끌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늘 그래왔듯이 다음 타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보군은 핀부터 유리기판 등등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100명 중에서 한 90명은 모를 것 같은 그 기술 BSPD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운이 좋으십니다. 제가 4년 전부터 HBM 그렇게 뜬다고 말해도 콧방귀도 안 낀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떴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백사이드 PDN 관련주를 사신 분들은 한 4년 뒤에 성지순례로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를 도시라고 생각해봅시다. 도시의 발전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작은 부락들이 하나씩 생기겠죠? 그러다가 조금 멋진 집들이 지어지고 건축기술과 도시 행정이 발달하면서 아파트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고압전선은 땅 위에 세워져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고 안테나가 신호를 받아서 우린 인터넷을 사용하고 TV를 보게 되겠죠? 이게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다 보면 고층 건물들이 더 들어서게 되고 신식 건물들, 하이패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신형 장비들이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땅 위에 있던 전선들이 땅 아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울이라던가 신도시를 보면 전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선 지중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선을 땅 아래에 심는 기술, 반도체에선 BSPDN, 한국어로는 후면 전력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는 올해 6월에 파운드리 포럼에서 TSMC를 이길 법한 기술들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2나노 GAA, 최첨단 패키징, 그리고 BSPDN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리뷰로 저랑 가데스올림, 삼성 현업자분들이 모두가 강조했었던 기술인데요. 위 그림이 현재 반도체 단면이에요. 전력을 공급하는 두꺼운 녀석이 위에 있죠. 하지만 이걸 아래로 쓱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사이드 PDN, BSPDN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수, 이거 줄이는 게 왜 어려운지 수학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실리콘 웨이퍼에 미세한 전기 회로의 패턴을 새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펜으로 종이에 선을 긋는 상황이에요. 두꺼운 보드마카랑 종이가 있고 이제 종이에 가장 많은 선을 그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최대한 두 선이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보드마카를 종이 위에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만약에 두꺼운 보드마카보다 더 얇은 펜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선을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종이는 결국 실리콘 웨이퍼를 이야기하는 거고 펜은 빛의 파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얇은 펜을 갖게 되는 거죠. 30년 전에는 436나노미터의 아주 두꺼운 펜으로 패턴을 그렸으면 지금은 13.5나노미터의 펜을 이용해서 그리고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빛의 파장을 개선해서 반도체 집적도를 2년마다 2배씩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얇은 펜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EUV는 한 2,000억, 하이NA 같은 경우에는 5,000억이 육박하고 돈이 있어도 사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작아져도 두꺼운 전선이 위쪽에 있더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호 간섭도 생기고 면적의 거의 20%나 차지하다 보니까 칩의 뒷면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면 면적을 15에서 20% 정도 더 확보가 가능하고 성능도 급등합니다. 반도체의 성능은 PPA, 퍼포먼스 파워 A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 GAA에서 BSPDN을 접목하면 성능은 더 높아지고 공간과 파워는 더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저전력, 고성능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삼성 파운드리의 긍정적인 이유는 삼성을 세계 최초로 3나노 GAA라는 기술을 상용화시킨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핀펫이라는 과거의 기술에서 GAA라는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GAA를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화했고 양산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매를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앞서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걸 알고 인텔과 TSMC 역시 BSPDN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TSMC는 삼성과 인텔을 인식하고 BSPDN 기반 1.6나노를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고, 이거는 삼성이랑 인텔보다도 빨라요. 특히 인텔은 PC용 칩에 BSPDN 기술을 적용해서 저전력으로 작동 가능한 칩에 대한 양산 능력을 확보를 했고 2025년부터 시장 입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인텔에게 있어서 더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대폭적인 보조금 지원과 로비가 있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인텔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지원 아래에서 네덜란드 ASML의 가장 최신 장비인 하이-NA를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이-NA 같은 장비들을 아주 얇은 펜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한하게 얇은 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 이제 반도체 집적도가 아마 SOD님도 크리티컬 디멘션이라 불리는 네. 그런 수학식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간단한 수학식이에요. 딱 3가지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변수는 방금 이야기한 펜의 굵기, 네. 빛의 파장인데,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려워지면 렌즈의 성능과 관련된 NA 값을 더 크게 만들거나 이제 공정 개선으로 K1의 값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집적도를 높이거든요. 네네. 빛의 파장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아주 얇은 펜을 만들고, 이제 또 NA도 엄청나게 높이고, 이제 K1 팩터를 아주 작게 만들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양자 터널링 현상을 네.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서 양자 터널링 현상은 회로의 폭이 가늘어지면 전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자가 이제 정해진 길을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좀 얇은 펜을 만든다고 해도 집적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것은 좀 힘들어지고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관점에선 반도체의 선폭을 줄이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BSPDN을 접목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BSPDN은 만만한 기술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삼성 파운드리는 GAA에 대한 수요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GAA에다가 BSPDN까지 얹어버리면 나쁘게 말해서 사상 누각이랑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모래 위에 지어진 멋진 성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는 앞으로 한 2에서 3년 뒤에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약 10%로 세계 1위인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출범된 지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이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아이와 성인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텔은 미국의 압도적인 지지, TSMC는 대만 정부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삼성 경영진들이 말하듯이 냉정하게 TSMC보다 한 1, 2년 정도 뒤쳐져 있으나 2나노에선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삼성 파운드리도 승부수를 띄우게 될 겁니다. 분사점검법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답은 존재하지만 그 최고의 답은 현실상 찾을 수 없고, 이제 가장 차선의 답을 찾는 방식인 거죠. 삼성이 시도하는 그런 여러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최선의 답을 찾는 방식이기도 해요. 수학적으로? 네네.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하나씩 모든 사업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포인트들을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해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전역 최적에 도달할 확률이 이제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네는 몸의 약 2% 정도의 무게밖에 되졌는데 고작 20W로 초당 10개에서 18개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수치상으론 현존 최고의 반도체보다도 몇십만 배는 뛰어납니다. 반도체에서도 아직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더 낮은 비용과 더 낮은 전력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증거가 우리의 머리에 달려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인간의 뇌보다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뇌보다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어내려면 지금까지의 방식과 전혀 다른 구조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 짐 켈러는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엔 반드시 망한다. 오래 살아남는 위대한 리더들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미련 없이 모두 다 버리고 다시 시작했다. 수학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부터 반도체까지 늘 인류 문제의 실마리를 선사한 것은 수학이었고,
수학적으로 현재 반도체 선폭을 줄이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 문제를 선폭을 줄이는 것 외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과학 크리에이터이자 과기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위니버스 김종성님의 수학적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99%의 예측을 만드는 한 줄의 방정식 수학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위니버스님의 TR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SOD님하고 함께 반도체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이해하고 좀 진단하려면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데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업무에 수학과 통계를 활용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해졌고요. 또 요즘 급부상하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추천 알고리즘도 근본적인 수학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한테 맞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쓴 수학은 알고 있다를 보시면 틀리지 않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또 현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더 갖추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알고 있다와 위니버스 채널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초청해주신 SOD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